낭만서점 120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입동도 지났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이 좀 염려가 되는데요. 제 주변에도 감기에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감기가 걸렸다가 나아가는 상태로 지난 주말 투어를 좀 다녀왔습니다. 역시 목이 안 좋은데도 공연을 또 하셔야 되고. 네, 목포와 용인에서 공연을 했고 낭만서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서점 투어를 하고 계시죠? 네, 서점 및 카페 투어인데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낭만서점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낭만서점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랬더니 네. 오. 그걸로 끝인가요? 듣고 계신 분이 없어요? 듣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저 오래 했다고 한번 네.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네. 다녀오고 나서 뭐 청취를 시작했다는 반응들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경환 씨를 통해서 낭만서점을 듣게 되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책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리 0225님입니다. 뒤늦은 리뷰 올립니다. 가지오 이 식으로 책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고 댓글 남겼던 청취자님입니다. 아하, 이분이군요. 예. 팟캐스트 방송 중에 저를 꽤 여러 번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가지오 이식으로가 노벨문학상을 탄 것이었지만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소개해 주신다니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영화 포스터의 남자 주인공이 허위평론가님을 닮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재미있는 우연의 일치네요.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는데 아니 벌써 나온 귤을 까먹으면서 책도 읽고 제주소년 음악도 듣고 팟캐스트도 듣겠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밑에 AN192370님이 그죠. 쿠도 아스카 아오야마와 닮으셨어요. 이렇게 예, 남겨주셨는데 진짜 영광입니다. 이렇게 잘생긴 배우와 닮았다. 이 배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어쨌든 확인을 해보지 눈코입이 있으니까 다 닮았죠 뭐. 그렇군요. 네. 예, 아오야마 캐릭터. 뭐 성격이 저는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 낭독 때는 반대로 낭독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주소년의 귤 언제나 이맘때 라디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귤.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경환 씨 목소리를 또 라디오로 듣게 되니까 반갑더라고요. 반가워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귤은 정말 겨울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회자되는. 그러니까요. 네. 제목이나 뭐 컨셉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AN192370님이 잠깐만 회사 좀 그만두고 올게 편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목에 끌려 읽었다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실망했던 기억이 나네요. 책보다는 두 분의 수다가 전 더 재밌는데요. 네, 하셨고요. 그리고 기타가 의미는 분명 여성 작가인데 성별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으니 하시모토 스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시모토는 남성 작가인데 문체나 스토리가 섬세하고 또 감성적이라 여성 작가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도 이 작가가 아저씨라는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라며 놀랐으니까요. 참, 하시모토도 전격 문고 대상으로 데뷔한 공통점이 있네요. 좋아하는 작가라 출간되는 족족 찾아 읽었는데 2013년 오늘의 요리 이후로는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9월에 기타가와 에미의 새 소설 주식회사 히어로즈가 출간됐네요. 잠깐만 회사 좀 보다는 조금만 더 무게가 있기를 기대하며 저는 이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가벼워서 조금은 실망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신간에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예, 궁금하네요. 신간이 나왔다고 하니. 네. 네. 저는 또 하시모토 스구무의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니 DH님도 남겨주셨는데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는 회사 4개월 전 그만둔 1인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공감되셨겠습니다. 그렇죠. 그만두기 전에는 이직으로 고민 많았는데 이 책을 그때 읽었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크크. 책의 결말이 궁금해서 서점으로 달려가야겠어요. 책 선물 주시면 좋고요. 네. 안 그래도 저희 PD님이 책 선물 드리겠다고 지금. 네. 오늘 책 선물 대방출. 그러게요. 벼르고 계십니다. 연말 특집인가요? 네. 또 오늘도 봄날님. 예. 이번에도 어김없이 남겨주셨는데요. 사진도 올려주셨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잊을까봐 듣고서 바로 후기를 남깁니다. 책을 읽으며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지막 총평을 들으며 남아있는 나날의 스티븐스를 떠올려 봅니다. 전 책을 읽고서 스티븐스에게 소신과 연민을 느꼈거든요.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할 때 상사를 들이받기도 하고 상사에게 굴복당하기도 하고 굴욕감을 느끼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상대를 하대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에 대해 고찰하고 사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왔어요. 저도 남편도 읽어봐야겠어요. 작가는 홍차와 디저트를 좋아한다니 저와 같네요. 여자여도 남자여도 매력적인 작품을 쓴 작가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미소도 지으며 보냈을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방송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봄날님이 또 인증샷을 남겨주셨는데 홍차. 아니 이건 지금 카푸치노처럼 보여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책에 표시가 돼 있는데 야 오늘도 봄날님이 정말 책을 열심히 읽으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허희 씨도 인덱스를 꽤 많이 붙이는 편인데 네. 여기 지금 만만치 않게 붙이셨어요. 그러게요. 형광펜을 이렇게 많이 표시도 하시고요. 야. 형광펜 하면 또 허희 씨인데 맞아요. 제가 허희 씨 형광펜을 자주 빌려 쓰는데 네. 네, 여기 많이 하셨네요. 네, 이렇게 이번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책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남겨주신 분들 모두에게 책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북뉴스@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이메일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 공지사항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팟빵을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또 다른 플랫폼이 생겼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저희 낭만서점이 업로드가 됐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오디오 클립이라고 치시고 낭만서점을 검색하시면 편하게 들으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팟빵, 유튜브, 아이튠즈,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 등의 플랫폼으로 낭만서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여러분이 댓글을 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 책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팟캐스트 청취자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이사를 가서 네. 이렇게 청취자 수가 줄어드는 일은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아, 네. 예, 동시에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 동시에 듣고 있어요. 네, 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소식은 저희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 매달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죠. 그레이트 토크 위드 낭만서점 신한카드와 함께하고 있었는데 성수아트홀에서 지난 10월에는 짙은 그리고 김탁환 작가님과 함께 대장 김창수를 다뤘고요. 네. 이제 오는 11월에 멜로망스와 천명관 작가와 함께 북콘서트를 꾸리는데 이미 매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12월에는 정희원 작가님과 랄라스윗의 무대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예매를 통해서 12월에 저희가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인 기형도를 기리는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인데요. 영원한 청년 시인 기형도의 작품 세계를 그린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은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형도 문화공원 내에 기형도 문학관을 지난 10일에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시인이 5살이던 1964년부터 요절하기 직전까지 살던 곳입니다. 지상 3층 건물인 문학관 문을 열면 전시실이 관람객을 받고요. 생애, 문학 배경, 테마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나눠서 시인의 자필 원고와 육성 녹음, 상패 등 100여 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3년 윤동주 문학상에 당선돼 받은 연세문학상, 1985년 신춘문예 당선 상패를 비롯해 시인의 미발표 시와 소설, 산문 등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기영도 시인의 그 육성 녹음도 이 문학관에서 들을 수가 있군요.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네요. 예, 이쪽에 계셨는지 전 몰랐어요. 그리고 미발표 시와 소설 산문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집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하루 만에 만든다. 자, 매일경제의 보도인데요.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의 제작 기간이 하루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기존 최장 6개월까지 걸리던 시간을 행정안전부와 민관협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인 것인데요.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은 정부가 민간단체, 기업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단축이 되는군요.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이 오디오 북 서비스도 또 많이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경화 씨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녹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낭독의 도전. 네. 여기서 잘하시니까. 갈고 닦은 낭독 실력을. 네. 예. 그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경환 씨가 오디오 북 클립을 녹음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 출판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네. 딸에 대하여. 어딘가 묵직합니다. 제목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 판본. 예.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시리즈로. 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죠. 17번 넘버가 달렸네요. 네. 참 볼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표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두 젊은 여성이 어느 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소설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죠. 맞습니다.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의 표지는 전부 한국 현대 화가들의 예, 그림을 이렇게 가져다 쓰고 있어요. 네. 뒤에 보시면 표지 그림 안소연 예, 작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책을 펼쳐봤을 때는 이 판본의 책 한 면뿐만이 아니라 양면 펼친 그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군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도 있죠.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또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김혜진 작가의 작품을 택한 이유는 이 책이 요즘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벌써 꽤 많은 책이 예, 서점에서 또 팔렸다고 해요. 네. 그렇게 주목을 끌 수 있는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그 조금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에 흡입되는 것은 굉장히 쉽게 맞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네, 저는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된 건 저랑 경환 씨가 딸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방송을 좀 해보고 밖에서도 모니터 요원도 계시고 한데 저희가 뭐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토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안심은 해봅니다만 딸이 아닌 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경환 씨랑 저랑 굉장히 쿵짝이 잘 맞게 그쵸. 뭔가 이야기를 아무래도 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험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네. 훨씬 더 좀 복잡한 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내용만 들어도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쉬움을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일찌감치 올해의 소설을 하나 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리즈 무어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세계. 네, 아직 뭐 후회는 하고 있지 않은데. 네. 리즈 무어 섭섭하게 후회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후회 안 합니다. 그래도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 밀고 나가야죠. 그런데 이번에 본 이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도 정말 좋은 책이다. 예. 제가 올해 책 그 리스트 5권을 꼽는다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베스트 5 언제 특집 안 해주시나요? 우선 2권은 밝혔으니까 예, 나머지 예. 3권만 궁금해지네요. 선정하면 되죠. 경환 씨는 혹시 고르셨나요? 그쵸, 골라야 되나? 고를 필요는 없죠. 생각을 해보면 꼽는 재미는 있겠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 다룬 책 중에서 그죠? 안 그래도 낭만서점 제작진이 12월 초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뭐 좋든 싫든 좀 골라야 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싫든에 저는 좀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김혜진 작가에 대한 소개를 박경환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1983년 동갑내기네요. 네.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치킨런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중앙역으로 제5회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집 어비가 있습니다. 네. 김혜진 작가에 대한 평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힘없는 이들의 소리 없는 고통을 대상화하는 바깥의 시선이 아니라 직시하는 내부의 시선으로 무뚝뚝한 뚝심의 언어로 그린다. 네. 굉장히 무뚝뚝한 뚝심의 언어. 정말 와닿는 표현이 같아요. 네. 그리고 이따가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저는 이 작가가 이 소설에서 취하는 어떤 거리감, 이것을 정말 잘 조절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좀 더 해드리자면 중앙역이라는 작품으로 중앙장편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건 그 홈리스 연인들의 사랑을 담은 작품이고요. 어비라는 작품은 또 이 청춘들의 어떤 출구 없는 삶을 그리고 있는 아주 괜찮은 소설집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이 달려라 아비 쓰셨나요? 네. 어비랑 아비 관련 없죠? 네. 예, 그렇죠. 김혜진 작가의 이 딸에 대하여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책의 서술자는 60대의 나이입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현재 노인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나는 젠 혹은 이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치매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젠은 젊은 시절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지금은 모든 기억을 잃고 나에게 의지한 채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한편 나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는 30대 중반의 딸을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따로 살고 있던 딸이 경제적 사정으로 나의 집에 다시 들어와 살게 되는데요. 문제는 딸의 연인도 함께 나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딸과 딸을 그린이라고 부르는 딸의 동성 연인인 레인과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게 된 나. 이 작품은 내 피와 살 속에서 생겨나고 자라난 딸이 어쩌면 나로부터 가장 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엄마와 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에서부터 벌써 가슴 답답해지는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작품 딸에 대하여라고 할 때 분명히 30대 중반의 대학의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는 그린이라고 여기에서는 불리는 네. 네. 엄마는 근데 그 그린이라는 그 별칭을 싫어하죠. 싫어하죠. 네. 내 딸은 이름이 있는데. 네. 근데 본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딸을 그냥 그린이라고 칭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린이라고 불리는 이 딸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소설은 실제로는 엄마에 관한 네. 소설이기도 해요. 책 뒤에 써 있는 작품 해설에서도 언급이 되더군요. 제목 딸에 대하여이지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네. 아예 김신영경 선생이 제목을 실은 어머니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아, 작품 해설의 제목 자체가 그거군요. 네. 예. 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60대에 나는 지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좀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물론 집이 있긴 하지만, 그 집이, 월세를 받아서 좀 생활비를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뭐,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냥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네. 딸이 그럼 알겠다. 대신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파트너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죠. 네. 엄마는 사실 그 틈에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 네가 내 딸인데 못 들어올 게 뭐니? 라는 말로 내 딸만 들어올 수 있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런데 그 말은 묵살되죠. 네. 파트너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또 동성 연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퀴어 서사예요. 근데 그걸 딸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진폭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는 지점을 훨씬 더 넓게 좀 개괄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좀 봤죠. 캐롤도 있었고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볼 수가 있었고 네. 했는데 이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주인공이 1인칭 화자가 딸로 설정이 돼 있었다면 이건 좀 계몽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고 예. 엄마를 약간 좀 고리타분한 어떤 기성세대로만 바라보는 그런 그렇죠. 예. 시선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났을 것 같은데 어머니를 서술자로 택했다는 것 저는 우선 여기에 이 작품의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고 예, 그렇군요. 네. 첫 수부터 잘 둔 거군요. 정말 잘 둔 겁니다. 예. 예. 자, 저자의 말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봐 드리려고 해요. 네. 김혜진 작가의 말인데요. 예. 지난해 여름 이 소설을 썼다. 소설을 쓰는 동안엔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해라는 말 속엔 늘 실패로 끝나는 시도만 있다고 생각한 기억도 난다. 그럼에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가는 포기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이 소설도 끈질기게 지속되는 그런 수많은 노력 중 하나가 아니었는지. 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죠, 종종. 과연 이해라는 것을 완벽하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 맞아요. 경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도 100% 그 입장이 되어서 이해를 하고 이해받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겠죠. 저는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말대로. 네. 저는 우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네. 저도 저를 네. 모를 때가 네네. 정말 많거든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걸 하지? 라든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팟캐스트 본인이 진행한 거 들으면서 이제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저 무슨 피드백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상황에서 도대체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때가 진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네. 그래서 녹음 끝나고도 PD님한테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려요. PD님, 이 말을 빼주세요. 너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허희 씨 이불 괜찮아요? 네? 아, 이불킥? 이불에 구멍 나 있을까봐. 그러니까요. 네,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 정신분석학의 명제 중 하나가 우리도 우리와 같은 자신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명해 보이는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우리라고 하는 어떤 것 그다음에 그 우리로 구성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예, 모호한 존재라는 것이 이 정신분석학의
어떤 기본, 예, 법칙이기도 한데, 네. 저는 그 니체의 말도 생각나더라고요. 네. 나는 나로부터 가장 먼 사람이다. 네. 니체가 한 여러 가지 또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그렇죠. 말이 있군요. 아포리즘의 대가잖아요, 니체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을 그만둬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해하는 걸 그만둔다면 나라는 존재도 그리고 타자라는 존재도 영영 어떤 미지의 대상으로밖에 남을 수 없고요. 혹은 괴물로만 남게 될 테니까요. 네네. 거리도 너무 멀 테고 사회적인 관계도 쉽지 않겠죠. 맞아요. 뭐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적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에 대해서 이 소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방점을 둔 부분이 네. 명확해지는군요. 맞아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린다면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에요. 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딸이 동성연인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맞아요. 딸도 이제 그런 어머니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 소설은 그런 간극이 벌어져 있던 두 사람을 강제로 한 집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되는 존재. 심지어 딸의 연인인 레인까지 한 집에 끌어들여서 그러면 이들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이해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몰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몰려버렸어요. 네. 이걸 아주 잘 이 김혜진 작가가 이 설명이 가능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딸과 엄마의 대화를 저희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딸이 이런 제안을 엄마한테 합니다. 엄마가 지금 2층 주택을 갖고 있는데 지금 2층은 세를 주고 있는 상태죠. 월세를. 근데 그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목돈을 나에게 좀 빌려달라. 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이니까 뭐 부유할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 월세 사는 집에 수리를 해주고 나면 돈이 똑 떨어지고 네. 또 하루하루 요양원에서 네. 요양사로 일하면서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 지내고 네. 계시니까요. 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냐고. 나는 듣고 있다는 의미로 고개를 까딱하지만 딸애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는다. 딸의 말대로 2층의 두 가구 모두 전세를 주고 나면 매달 드는 병원비와 약값, 보험비와 생활비, 비상금과 용돈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딸애는 냉장고 문을 소리나게 열고 찬물 한 컵을 가져온다. 밤이지만 공기는 여전히 뜨겁다. 나는 달려드는 모기를 쫓으려고 손을 휘휘 내저으며 선풍기를 딸애 쪽으로 돌려준다. 은행 이자는 내가 낸다니까. 엄마 용돈도 주고. 하반기에 강의 더 하면 수입이 좀 늘 거야. 나라고 뭐 언제까지 엄마한테 손을 벌리겠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그게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다만 딸의 상황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럼 네가 직접 전세 대출을 좀 받을 수 없니? 요즘엔 나라에서 공공주택을 많이 짓는다던데 조금 멀더라도 그런 걸 신청하는 게 낫지 않아? 그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왔겠어? 다 알아봤어, 엄마. 나 내일 아침 7시까지 가야 돼. 가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창밖으로 한바탕 웃음소리가 치솟는다. 누군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은 모양이다. 나는 물끄러미 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과 피곤과 짜증의 기색을 살핀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바로 출근해도 되잖아. 엄마, 정말 미안한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주인집에서 당장 다음 주까지 결정하라고 난리야. 시간도 없고. 뭘 알아보고 할 여유도 없어. 그래.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번 알아보자. 이 집을 담보로 잡으면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고마워, 엄마. 네, 딸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요. 딸이
뒤에는 나옵니다. 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죠. 그냥 무던하게 계속 하던 일 했으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일은 없을 텐데, 지금 굉장히 소설 시작하자마자 좀 급전 필요합니다. 네. 지금 엄마한테 무리한 요구를 좀 하는 거죠. 네.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죠. 네. 그럼 보증금이 원래 있었을 텐데 그 보증금이 어디로 갔느냐? 왜 거기에 없을까요? 대해서는 예, 소설 뒷부분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딸이 뭐 뒷부분에 가서도 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나오지만 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투쟁하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윗집에 월세로 사는 사람들 전세로 돌려 이렇게 한다는 게 폭력적이지 않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좀 철이 없는 부분도 느껴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경환 씨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딸이나 엄마가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딸도 커다란 대의를 위해서 좀 투쟁을 하고, 예, 그러는 의식 있는 네. 예, 젊은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소설을 읽어 나가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엄마에 대해서 동성 연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을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어머니에게 필요할 때만 의존적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가 언제 불려 나오는가를 이렇게 따져보면 돈이 필요할 때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딸에게 소환됩니다. 그리고 뭐 빨래 좀 잘못 빨았다고 엄마한테 엄청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고운 말이 안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이라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내밀한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건 뭐 딸과 어머니의 관계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와 아들 혹은 뭐 아들과 어머니 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엄마가 사실은 돈을 구해줘야 할 어떤 의무도 없지만 나는 그래도 네 엄마니까 어떻게든 좀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금 장면에서 어머니가 속으로만 생각했던 부분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은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되어버렸다. 열심히 더 열심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열심히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어떻게 윽박지르거나 쪼는 방법으로는 대응을 하지 않는데 그거를 마음으로만 삼키고 계세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이제 대출 상담을 하는데요. 그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네네. 근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해 볼게. 나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요. 너 들어와서 살라는데 누구랑 한다는 거니?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같이 들어가겠다. 예. 네. 어머니는 그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머니는 딸에 대해서는 항상 약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어머니가 한 번씩은 터지시는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참고 계시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많이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제 조금씩 들춰보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딸이 이 파트너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의 레인의 보증금조차도 어떻게 해먹은 거예요. 레인을 같이 데리고 레인도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원래는 따로 떨어져 살던 엄마와 딸이 이렇게 한 집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상황은 또 갈등이 잠재해 있겠죠. 예. 네.
우선 레인에 대한 적대감을 엄마가 드러냅니다. 레인이라는 아이. 아이 그 아이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 애라고 표현합니다. 그 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있을 때 너무 불편해해요. 그리고 최대한 뭐 조심해 달라는 주문도 하고. 네. 그런데 한 번씩은 또 레인이 저도 월세를 냈고 이 집에 사는 동안 조심은 하겠지만 자기의 생활이 있는데 생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이 딸과 레인의 관계는 얼마 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됐어요. 예, 벌써 한 7년 정도를 만나고 있는 그런 네. 사이인 거죠. 아주 깊은 연인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의 남편 그리고 딸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때 병원에 이 레인이 왔었죠. 네. 아버지를 간호하는 일도 같이 했었죠. 네. 그때 어머니가 그 상황을 이제 납득하지 못해서 뭐 쫓아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 이 갈등이 네. 이 잠시 회상으로 회상으로 펼쳐집니다. 나오고 어쨌든 구면인 겁니다. 어머니와 레인은 이번에 집에 와서 사는 이 사건 때문에 처음 만난 게 아니고 네. 그 전에 여러 번 만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요, 여러분 남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 나와요, 친구의 존재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중심 인물로 드러나는 어떤 그 캐릭터는 남성이 하나도 그렇죠. 없어요. 엑스트라 캐릭터 중에 뭐 네. 그 요양원 할아버지, 네. 아니면 뭐 그 요양원의 뭐 주인, 취재 오는 사람, 네. 그 정도지. 모든 서사의 중심은 다 여성들로 구성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네. 어떤 상황들이죠. 중심 캐릭터로는 없군요. 네. 그랬기 때문에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 오롯이 집중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건 그 작품 해설을 쓴 김신영경 선생도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박완서 작가의 남옥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박완서 작가가 쓴 엄마의 말뚝 같은 예, 그런 작품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딸과 엄마의 관계가 정말 픽진하게 그려지고 있거든요. 이 엄마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아들에 대한 극진한 기대감 그리고 딸에 대한 어떤 질투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좀 짠하게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좀 증오하는 예, 그런 감정들도 함께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펼쳐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오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가 집중될 수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네. 우리 선배 그 작가님 중에 이미 네. 그런 시선을 보여주신 네. 작품이 있군요. 실제로 박완서 작가님의 그 오빠는 한국전쟁 중에 예, 세상을 떠났죠. 자전적이기도 한.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 다뤘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네. 예. 자, 그럼 이 엄마와 레인에 대한 대화를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더 이 갈등이 선명하게 그려질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계속 엄마 역할이고요. 이제 레인과 좀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니까 레인은 허희 씨가 네. 맡아주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든요. 가끔은 기사도 쓰고요. 사진도 찍고요. 기사요? 그냥 홍보하는 글이요. 괜찮은 식당을 소개하는 짤막한 기사 같은 거요. 그럼 고정 수입이 있어요? 월세나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나를 비껴난 지점을 서성이던 그 애의 눈이 나를 마주본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 신중하게 말을 고르듯 골똘해지는 표정. 그러다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져 책 한 권을 꺼낸다. 커다랗고 얇은 책 표지에 알록달록한 접시와 싱싱한 식재료들이 프린트되어 있다. 그 애는 책을 펼치고 첫 장에 메모를 한 뒤 내 쪽으로 밀어준다. 그린의 어머님께. 책을 펼치자 글을 쓴 사람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빼곡하게 늘어서 있다.
글자들은 너무나 작아서 아무렇게나 흩뿌려진 쌀알 같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애의 이름과 이력을 찾는 동안 그 애가 말한다. 그린이 허락을 구했다기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온 거예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이봐요. 내 딸의 이름은 그린이 아니에요. 그 애가 잠시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을 맞춘다. 네, 그냥 둘이 부르던 이름이 입에 익어서요. 나는 책을 덮고 그 애에게로 책을 되밀어준다. 그 애가 말한다. 그 집 전세 보증금은 그린과 제가 같이 마련한 거예요. 그린이 급하게 돈 쓸 데가 있다고 해서 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바꾼 게 지난해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어요. 방법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머릿속이 갑자기 떠오른 질문들로 자욱해진다. 나는 이 애들이 어떻게 집을 구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각자 얼마씩 돈을 냈고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도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엔 내가 딸에게 준 목돈이 얼마간 더해져 있다. 나도 이 애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 셈이다. 나는 딸애가 왜 돈을 빌렸고 그게 얼마인지 묻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내가 책임질 이유도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린을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든 같이 있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 밖에 짐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요. 그 애가 몸을 일으켰을 때 두둑두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비가 쏟아진다. 엄마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난다. 2층 집 꼬마들 목소리다.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찾아 신는 그 애에게 말한다. 일단 짐 들여놔요. 다 젖기 전에. 비가 그칠 때까진 여기 있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짐을 챙기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그 애는 말이 없다. 잔뜩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순식간에 그 애의 머리칼과 옷가지가 흠뻑 젖는다. 나는 마른 수건 한 장을 건네준다. 갚지도 못할 남의 돈을 함부로 빌려 쓰다니. 딸애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다 하는 생각. 30이 넘은 성인들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다 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며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낸다. 두통이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킨다. 네. 레인이 먼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밖엔 비가 오고 있고요. 엄마는 안 그래도 불편할 텐데 딸의 동성연인과 먼저 마주해야 됩니다. 집에 들여놓을지 안 들여놓을지에 대한 마음속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는데 짐부터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엄마의 이 곤혹스러움도 좀 이렇게 납득이 되지만 한편으로 레이는 또 무슨 죄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증금 다 까먹히고. 네. 그러니까 레인도 지금 원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설명을 얼마나 하죠. 불편하겠어요, 본인도. 근데 이건 작은 부분인데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내 딸의 이름은 그린이 아니에요.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그린이라고 해요. 아니 어른이 얘기를 했으면은 고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일 수 있겠지만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본명을 드러내고 본명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레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엄마의 딸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린인 거예요. 처음부터 만났을 때 부모가 정해준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린이란 이름은 아마 본인이 지었겠죠, 딸이. 예. 그러니까 그 딸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나와 관계를 맺었으니 나에게 당신의 딸은 본명의 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지은 그 존재로서 나에게는 각인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저는 읽히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근데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것이 난 불쾌하다. 그 분명히 밝혔음에도 계속 그렇게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는 현실 속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금 난감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난감한데 저는 제가 만약에 레인의 입장이라면 저는 끝까지 그래요. 그 그린이라는 이름을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저한테는 급힐 수 없는 어떤 신념 같은 거니까. 제가 허희 씨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어머니랑 먼저 만나가지고 제가 희동이가 희동이 언제 와요? 뭐 그렇죠. 허희 씨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름은 희동이가 아닌데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희동이 언제 와요? 그러면 너무 개기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저는 그건 개긴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제가 희동이로 만약에 불러달라고 했으면 경환 씨한테 경환 씨한테는 저를 앞으로 무조건 희동이로 불러주세요라고 했으면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나에게 허희는 희동이다. 예. 아무튼 현실에 갖다 놓고 보았을 때 조금 상상이 안 가거나 조금 버릇이 없다. 느껴지는 지점이기도 했어요. 버릇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사실은 강요하는 어떤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둘의 관계. 팽팽한 어떤 그 관계의 대립 설정이라는 점에서 이 레인이라는 여성도 나름대로 길을 굽히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상의 예의에 대해서 종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퀴어라는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과 이렇게 좀 싸우면서 버텨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입장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참 복잡하게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가 계속 모순적인 생각을 거듭합니다. 근데 이 모순적인 생각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라서 저는 더 몰입이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딸의 잘못은 곧 나의 잘못이다 하는 생각. 30이 넘은 성인들이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한 일이다 하는 생각. 온갖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이런 것들이요. 네네. 동시에 드는 거죠. 네. 이거 다 지금 부딪히는 거잖아요, 서로. 근데 지금 어머니가 살아왔던 어떤 시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딸은 어머니의 어떤 책임의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딸을 잘 케어하는 것이 어머니가 해야만 하는 의무다. 네,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를 교육받고 살아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또 그 깨어있는 분이라 그래도 딸의 어떤 의지, 자유를 계속 존중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성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모순적인 생각의 결들이 저는 이 소설을 계속 읽게 만들더라고요. 네. 잘 나와 있어요. 네. 아주.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그래 우리 딸의 그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이해해 주어야지. 나는 오늘부터 이해하기로 결정했다. 혹은 무조건 안 돼.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 소설이 한 방향으로만 쓰여졌다면 별로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없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의 책 5권 중에 한 권에 포함될 만하다. 상위권에 랭크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딸이 레인과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을 썼다.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돈을 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네, 소설 한 중반부쯤 가면서 이제 밝혀지는데, 바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에 사용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료 강사들이 이제 해임이 됐는데 그 해임의 이유가 무슨 뭐 강의 평가가 형편없다, 나 뭐 강사의 어떤 윤리를 위반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수업 내용에서 뭐 당연히 텍스트로 다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대학 측에서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죠. 뭐 그게 정확히 어떤
텍스트인지는 언급이 안 됩니다만 아마 짐작하건대 뭐 동성애 관련된 텍스트가 아니었나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레인이 그걸 설명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동성애자니까 요라는 말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내 딸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도 하죠. 그랬더니 네. 당황하면서 아니 따님 얘기가 아니고요. 그 해고당한 분들이요. 뭐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하면서 그 강사가 아마 뭐 나도 뭐 레즈비언이다. 뭐 나도 게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그게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고 그게 학교 측의 귀에도 들어가면서 우리 학교에는 동성애 강사는 들릴 수 없다. 물론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죠. 근데 어쨌든 아마 그런 이유로 지금 부당하게 해임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딸은 거기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해고당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언제 나의 일이 될지 모르고 이건 너무나 부당했고 라고 말하며 맞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이유를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엄마가 딸이 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 학교 정문을 찾아가기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엄마가 딸을 얼마나 실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럼요. 예,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 부분도 뭉클하고요. 지금 낭독하면서 좀 건너뛰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낳았을 때의 어떤 감정, 키울 때 그런 이야기들 좀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경원 씨는 아들에 대하여 예. 네, 이런 작품을 또 혹시 써볼 수도 있겠네요. 진짜. 아들에 대한 감상들이 날로 이제 쌓여가고 있죠. 네. 딸은 아직 없습니다만. 네. 부모가 느낄 법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시선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해서 서술해 나가고 딸에 대해서 갖는 감정. 맞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답답하게 가졌을 법한 20대, 20대 즈음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살기도 했다가 나가서 살기도 했다가 독립과 이게 얹혀 살기를 반복하던 그 시기 생각도 나면서 예, 굉장히 잘 읽혔습니다. 네. 아프게 읽히기도 하고요. 아마 경환 씨 부모님이 경환 씨가 음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환영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의 시선과 비슷해요 지금. 네. 그래 이런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네, 속으로는 얼마나 복잡한 그 마음이 드셨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냥 좀 평범하게 직장 잡고 그렇죠. 예, 그런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해 보았던 삶 속에서의 어떤 음악가들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늘 이제 훈시하시곤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물론 아직 그런 예 부모의 어떤 마음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왕이면 좀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모나지 않고 예 좀 무탈하게 생을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네. 계속 좋은 길을 추천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니 이게 제일 낫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 부모님의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의 엄마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나름대로 이제 살아온 삶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추천하죠. 네. 그리고 나무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음악을 하네 계속 그리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버나 보네 이렇게 되면서 뭐 하는지 그래 모르겠지만. 사회는 계속 변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내가 모르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네. 모르는 어떤 경제 구조나 직업군이 생겼구나 하면서 인정하시는 분위기도 되거든요. 그런 시선을 가지려고 하는 게 여기서의 어머니의 모습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부모님들도 참 정신 없으시겠다. 세상은 바뀌고, 네. 예. 가치관도 바뀌고, 네.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것도 많이 바뀌고, 따라가야 되기도 하고, 조언해야 되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전형적인, 그런 모성애만 가득한 캐릭터라던가, 혹은 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완고한 그런 노인이 아니라, 그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든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려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네. 참. 애틋합니다. 이제 엄마가 딸이 시위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제 보고 와서 딸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딸과 또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엄마, 그냥 부당하니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나빠? 그게 나쁜 거야? 왜? 그게 왜 나쁜데? 자정 무렵 귀가한 딸의 입에서 단내가 난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단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접어두었던 가운데 부분이 반쯤 찢어져 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세차다. 창문을 닫아놓은 탓에 집안 공기는 무겁고 축축하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말한다. 그 땡볕에 서서 얼굴 팔고 이름 팔면서 잘했다고 떠드는 게 좋은 모양이구나.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애들이나 할 짓을 하고 다니는 게 잘하는 일이니? 거기 왔었어? 언제? 난 널 키운다고 직장이고 뭐고 다 버렸다.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불안해서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다가 결국 다 버렸어.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아니? 네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넌 사사건건 날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들 수 있니? 그러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서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알아. 안다고.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너무 잘 안다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 내가 어떻게 이보다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열심히 산다니? 숨이 막힌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겨우 말을 잇는다. 어딜 가나 문제를 일으키고 늘 불평이나 하고 매사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거니? 제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아무도 너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 아무리 제멋에 사는 시대라지만 이게 말이 되니? 이런 말을 하면 넌 엄마와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날 뒷방 늙은이 취급이나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너야말로 언제까지 젊은 줄 아니? 무슨 잘못을 해도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 항상 넘쳐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그런데도 그게 잘못됐다고 떠드는 이유가 뭐니? 그런 일을 왜 네가 해야 해? 잘못된 일이면 자연스럽게 바로 잡히는 법이야.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들 일에 앞장서고 진을 빼느냐고. 어느 날은 직업도 없고 어디서 뭘 하던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데려오질 않나. 어디서 싸움질을 하고 오질 않나. 강의는커녕 교문 앞에서 거짓골을 하고 서서 시간을 허비하고 도대체 왜 네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래. 어릴 때부터 너는 나서는 걸 좋아했잖아. 남들이 못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그런 걸 하려고 했지. 그때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게 아닌데 그때 널 혼내고 매를 들었어야 했는데 봐라. 이건 그런 일이 아니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난 네 엄마야. 젊은 날은 정말 잠깐이다. 어느 날 돌아보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금방 늙어버려. 그때도 너 이렇게 혼자 있을 거니? 엄마,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언제든 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혼자인 것도 아니잖아. 혼자가 아니라니? 넌 혼자야. 네가 뭐가 있니? 남편이 있니? 자식이 있니? 친구나 동료는 다 떠나버리고 말아. 공부도 많이 한 애가 왜 이렇게 철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어? 왜 남편이나 자식만 가족이 되는 건데? 엄마, 레이는 내 가족이야. 친구가 아니고.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정말 가족처럼 지냈어. 가족이 뭔데? 힘이 되고 곁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이건 가족이고 저건 가족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한 건 고작 그런 질문을 던진 것뿐이야. 수업 시간에 겨우 그런 말을 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학교가 그 사람들을 내쫓았어.
한마디 말도 없이 파리 쫓듯이 내쫓았다고. 엄마, 우린 소꿉장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그럼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걸 어디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가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너희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가족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줄 아니?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걸 너희가 알아? 엄마, 레인이랑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안다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왜 이렇게 소용없는데 목을 메고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제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다오. 엄마, 여기 봐. 이걸 보라고. 이 말들이 바로 나야.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냐고. 기어코 딸에는 전단지를 가리키며 결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을 한다. 어떤 말들은 곧장 내 안으로 들어와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그것들은 육중하고 거대한 방파제처럼 차곡차곡 쌓이고 그때부턴 꿈쩍도 하지 않는다. 끝내 소화되지 않는 말들, 소화할 수 없는 말들,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들. 나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반사적으로 눈을 감아버린다. 네, 엄마와 딸의 논쟁을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네, 아주 격렬한 부분이었고요. 소설에서도 엄마와 딸이 조금씩은 티격태격하지만 여기서 지금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누면서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로서는 정말 기성세대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하셨죠. 제일 이렇게 좀 어머니가 힘주어서 한 말이, 아니 니네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니? 자식을 낳을 수 있니? 네, 이런 말이었죠. 그런 얘기였죠. 그런데 거기서 딸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 이게 그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게 아마 편집자도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그 소설 중요 구절들이 이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바로 이 문장을 따와서 그러네요. 써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지금 너 결혼은 할 수 있니? 뭐 자식은 낳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립적인 언사라기보다는 이미 좀 편향된 맞아요. 그런 발언인 그러니까 것처럼 들려요. 엄마 딸의 관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만약에 성소수자에게 그렇게 누군가 발언했다면 정말 중립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언사인데 지금 딸과 엄마의 관계를 계속해서 받고 딸이 엄마에게 행하는 모습들도 보면서 이제 엄마가 참다 했다는 어떤 이 극 중에 클라이막스라면 클라이막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또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주인공 화자인 엄마가 생각의 모순들을 이렇게 충돌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왔던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삶의 궤적을 좀 따져본다면 이 말이 또 엄마 입장에서는 또
나올 수 있는 말이구나. 나올 수 있는 말. 이렇게 그래서 독자는 받아들이게 되죠. 아까 거의 시작할 때쯤에 허희 씨가 하셨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이 소설이 그 양면을 다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 엄마의 서술로 되어 있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고 근데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아서 좀 아프게 읽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서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고전 방송으로 찾아뵀었던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그 딸에 대하여 편집자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낭만서점에서 딸에 대하여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편집자나 또 평론가 같은 직업인으로서 이제 읽은 딸에 대하여보다 뭔가 그 독자로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 책이어서 이 책 낭만서점에서 이렇게 소개드리게 돼서 더 기분이 좋고 더 반갑습니다. 먼저 그 딸에 대하여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딸에 대하여는 그 젊은 여성 그리고 중년의 여성, 노년의 여성 이렇게 세 세대의 이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그 직접적으로는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시선이라든지 또 인간의 존엄, 윤리, 또 타인에 대한 이해 같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에 다다르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의 편집자이자 평론가로서 그 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이 소설은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책을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김혜진 작가를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김혜진의 매력이 여기서 정말 폭발했다고 느끼실 거고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는 엄마의 독백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그 말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은 아주 정확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언어들의 굉장히 매력을 느끼실 거고 또 이 같이 등장하는 고독한 치매 노인과 어머니의 이야기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들 또 새로운 감각으로 이제 이 죽음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감동도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시선들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이 될 겁니다. 네네. 그 책에 보면은 뒷표지에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맡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라는 그 문장을 실으셨어요. 네네. 이유가 있다면? 이 소설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을 발췌해서 카피를 뽑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엄마와 딸의 이야기가 중심인 만큼 그 엄마의 입장 그리고 딸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레즈비언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대립된 시각들을 보여주는 부분을 골랐는데 그 엄마가 이제 딸에게 가족이 될 수 있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냐, 혹은 자식을 낳을 수 있냐 이렇게 막 몰아붙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딸이 엄마 같은 사람이 못하게 막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대받아치는데 이 부분 사실 엄마의 질문은 아마도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의 말은 그 정말로 동성애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불가한 영역이라기보다 그것들을 이제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사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묻고 있는 말 같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각자가 다양한 입장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편견이나 선입견이 한 사람이 사랑할 권리 혹은 살아갈 권리들을 박탈하고 그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그런 폭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까지 나아가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 문장들 중에서 그 두 부분을 뽑았고 사실 이 문장에는 이 소설의 핵심적인 그 주제의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독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소설을 읽으면
어떤 이제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뭐 시각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감각의 변화이기도 한데 이 소설은 엄마와 딸이라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가깝고도 먼 그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독자로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경험했던 책이기 때문에 뭐 저의 이름을 걸고 정말 강력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네. 네. 이 뒤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는데요. 저희가 소설의 중반까지 얘기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양보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엄마가 돌보고 있는 젠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젠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젠의 모습에서 젠이 젊은 시절에 했던 어떤 활동들이 지금 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도 좀 비슷한 지점들도 있고요. 네. 지금 쟤는 치매에 예, 걸려서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엄마보다도 한 20살 정도 더 나이가 든 노인이죠. 네. 소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후엔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평생을 허비한 사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 하나 가지지 못한 이 여자에게 내가 가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계의 풍광과 1년 내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찾아오긴 찾아옵니다, 누가. 인터뷰하려고 찾아오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후견인으로 살았던 아이를 이 요양사인 엄마가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왜 이 중요하게 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오늘 이 시간에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젠은 어떻게 보면 딸의 또 다른 거울 같은 인물이에요. 젠이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여정은 엄마가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그런 그 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젠을 돌보면서 엄마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젠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에 맞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딸에 대해서 갖는 어떤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들이 젠을 통해서 뭔가 그 탈출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동시에 딸에 대한 마음도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젠이라는 여자 앞에서는 별말 않지만 뒤에 가서는 근데 그 여자는 진짜 가족이 하나도 없대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게 바로 이 엄마인 나입니다. 예. 예. 이 요양원도 젠이라는 사람의 어떤 젊은 시절 이력이나 활동 덕분에 조금 더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후원금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기억을 잃어버리면서 인터뷰나 후원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다른 정말 좀 시설이 훨씬 더 열악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고요. 예. 예, 그걸 엄마인 내가 막아서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이 젠이라는 인물이 나옴으로써 저는 엄마가 딸의 관계를 훨씬 더 확장시켜서 다른 어떤 창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입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딸과 엄마의 관계에서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딸과 엄마 젠이라는 이 삼각관계 안에서의 어떤 이야기 지점들이 훨씬 더 다채롭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예, 그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엄마와 동성 연애자인 딸, 그리고 그녀의 연인 레인, 그리고 그 외에도 젠이라는 인물까지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 딸에 대하여 김혜진 장편 소설을 오늘 다뤄봤는데요. 더 진행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독서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할 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노동의 문제와 많이 겹쳐서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작품에서도 지금 비정규직 이 강사들의 어떤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가 겹쳐 있죠. 이건 또 런던 프라이드라고 하는 제가 봤던 영화, 그러니까 영국 그 광산 노조와 성소수자 단체의 연대 같은 것과도 함께 좀 겹쳐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성소수자라고 하는 문제와 노동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늘 붙어 다니는 이유, 혹은 왜 이렇게 겹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준 김혜진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를 오늘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천명관 작가의 단편집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